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지금 어제 김정일의 사망이 발표가 되면서요. 김정일의 체제가 과연 공고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붕괴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 사실상 김정은 체제를 인정했다고 발표가 나와서요. 그럼 이 상황이 지금 1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김일성 사망, 그리고 3년 동안의 국장, 그리고 또한 아사 사건 이후에 국제사회와 그리고 한국 정부, 당시 정부로서의 지원으로 인해서요. 김정일이 체제를 집권할 수 있었던 그런 또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다 더하여서 당장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요. 한나라당 혹은 우리 보수라는 그런 집권할 수 있는 당의 가능성, 혹은 지금 분열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종북 세력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17년 전과 또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정당이 등장할 필요가 있는지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지금 이순영 씨는 시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핵심적인 질문을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일성이가 죽은 거하고 김정일이가 죽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이미 김일성은 허수아비였어요. 그때 실권자는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죽으니까 실권자가 전면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권력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굶주림의 문제가 와가지고 한 많이 잡아서 한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하게 됐느냐, 문무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식량이 부족하니까 김정일 정권은 대급을 주민들 골고루 하던 것을 대급을 군인들과 북한 노동당 간부들하고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한테만 주기 시작하니까 1,800만 명한테 대급을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생존수단으로서. 그 뒤에 북한은 배급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통해서 상행위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70~80%가 되게 돼 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커지면은 김정일 정권의 권력은 약화돼요. 시장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은 노동당 명령을 잘 안 들어요. 또 다른 데서 막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북한은 밑으로부터 거대한 혁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김정일이가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누가 있느냐? 김정은이가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후계자 수급을 받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3년밖에 안 돼요. 김정일이는 한 15년 걸렸어요. 15년 동안. 완전히 권력이 아들한테 넘겨가기 전에 또 권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 전에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김정일이가. 그러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는 뭐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김정일이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죽여도 들고 일어날 사람이 없어. 그러나 김정은은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만한 권위가 없어요. 맹종분자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참지를 안 해요. 그만큼 약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이제 고민하겠죠. 과거처럼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대남 도발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중국 모델을 따를 거냐? 중국 모델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정당의 통제력은 확보하면서
시장 경제는 개방해가지고 돈벌이를 할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딜레마예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 거기서 한참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 주변에서 아마 권력 투쟁과 노선 투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국가의 노선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다른 파가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김정일 세대와 김정은 세대가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이 정권이 굉장히 앞으로 불안해질 겁니다. 사건이 많이 날 거예요.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동안에 이 정치적 사건은 남한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적 사건이 북한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경거리가 앞으로 좋은 게 많이 생길 겁니다. 북한에서도 12.12 사건, 5.18 같은 사건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요새도 자유를 달라 하는 이런 시위는 안 하지만은 시장을 통제한다든지 장사를 못하게 하면은 아주머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고 한답니다. 그게 생계형 투쟁이지. 그러나 그게 조금 더 나가면은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독재 형식성 후계자로 나오겠지만 그 권력 행사는 옛날 같지 못할 것이다. 즉 절대 권력자는 사라졌다. 지금부터 북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체제의 개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한국이 몰라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많이 미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김정일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차단했어요. 김정일이가 나가버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많이 미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북한을 접수한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경제적 영향력,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돼가지고 북한이 급속도로 중국 속국화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통일로 가는 마당에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민족 자결주의예요.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하는 게 국제법상 가장 확립된 원칙이에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뒤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가지고 통일을 할 때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한테 당한 기억이 생생한 프랑스와 소련이 그걸 막으려고 해보았지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동독 사람들이 우리는 서독하고 합치겠다 라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딱 동의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니까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북한이 합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투표를 통해서든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살 거냐 아니면 남한하고 같이 살 거냐 하는 선택을 북한 주민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날을 기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하고 합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못하도록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가지고 강제수용소 폐지하라. 북한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안 그럼 더 나가서 김정은이 너 선거를 통해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야지 지금과 같은 세습 체제로는 우리 김정은을 정당성 있는 지도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막 해야 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무서운 북한 정권을 남한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덕분에 수용소도 없어지더라. 우리가 좀 편하게 살더라 하면 든든한 우리의 형님 같은 존재가 남한에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북한한테 직접 전달할 수만 있다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직접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돼. 그러나 직접 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북한 정권한테 줘버리면 밑에 내려가지를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대북 지원은 북한 동포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간부, 군인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이쪽은 살보내주면 군대로 가버립니다. 그런 지원 방법 말고 이제는 지원을 하더라도 교환을 해야 돼. 우리가 앞으로 살 10만 돈 보내줄 테니까 너가 붙잡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들 돌보내라. 한 사람당 우리 1억 주고 사겠다. 서독 동독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공짜로 주면 안 돼. 북한한테는. 그건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남북 간에 그야말로 민족애가 살아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 동포들이 남한하고 합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통일을 건네서는 안 되고 자유통일로 가는 위대한 도덕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 선택.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안경 계십니다. 아까 김성우 씨. 네. 여기 다른 질문을 또 하실 분들은 메모지에 써서 주시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보통합당하고 민주통합당의 당명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타개하는 당명인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목소리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대한민국 내에 수십 년간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는 극소수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이명박 정권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 때문에 굉장히 보수에 대한 어떤 회의주의 같은 것도 상당히 팽배해져 있고, 또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한나라당마저도 민노당이나 이런 좌경화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온몸으로 막을 의지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대선이 내년인데 실질적으로 보수 세력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 봤을 때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애국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 대선 때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낙검수로 대표되는 그런 좀 진보 언론들이나 이런 진보 매체들이 굉장히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닥치고 정치라는 김호준의 책을 읽어봤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전원책 변호사의 자유의 적도 읽어봤지만 보수 서적들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 반면에 진보 서적들은 가볍지고 사실이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타당하고 맞는 것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70년대나 80년대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젊은이들한테 가서 마음의 벽을 두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국시민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헌법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인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신 조갑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우 씨는 질문도 하고 그 안에 또 답변도 스스로 하고 차라리 내 대신 여기 와서 강연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뭐 한마디도 뺄 말이 없어요. 굉장히 또 아주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진보통합당, 민주통합당, 이 정당이 만들어 놓은 강령은 아까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반헌법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반법치적이고 반국가적이에요. 그대로 하면 한국은 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대기업을 쉽게 말하면 노동자 중심으로 이 노사관계를 정리를 한다. 더구나 촛불난동 정신을 이어받는다. 촛불난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은 폭력 시위를 숭상한다. 의회주의를 부정한다.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경찰 두드려 팬 것이 영웅이 된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이 태생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어리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오래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